안녕하세요. 서울 굿모닝 내과 원장 이용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대장 내시경 꼭 해야 하나요? 대장 내시경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대장 내시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암의 씨앗을 싹둑 자르는 그런 대장 내시경의 모든 것을 30분 만에 제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대장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게 요즘에 이제 살펴보면 대장암 발병률 한국 암 발생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조기 발견 시에는 5년 생존율이 약 73%로 매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발견만 잘하면 무리 없이 치료해서 완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요즘에 이 대장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의 또 다른 이유는 요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젊은 층의 발병률이 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장 내시경이란 무엇일까라고 보시면 카메라가 달린 관을 항문으로 삽입해서 직접 관찰하는 것을 대장 내시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상 병변을 발견할 즉시 조직 검사와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적 치료의 핵심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터미널 특허님이라는 분께서 그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위인지 대장인지 용종을 제거했다. 일주일 뒤 결과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위에서 제거했다면 괜찮은 건지 대장에서 2년 전 선종을 제거했는데 이번에도 선종이라면 어떨지 이런 걸 물어왔는데요. 일단 용종이라는 거는 발견이 되고 제거가 됐다라고 하면 용종의 내용물이 선종이든 그냥 일반 염증성 용종이나 과증식성 용종이든 완전하게 제거만 했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2년 전에 선종을 제거했다고 해서 아마 2년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하십시오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용종 크기, 용종 개수, 그리고 용종 조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몇 년 뒤에 검사를 하면 되는지를 권유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터미널 특허님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말씀을 듣고서 2년 전에 선종을 제거하고 추적 검사를 하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용종들이 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주일 기다리셨다가 결과를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2년 만에 하신 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선종이 나왔다고 해도 완전 제거가 되고 선종이 진행돼서 암으로 돼서 발견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괜한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있지 마시고요. 마음 편하게 계셨다가 일주일 뒤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내시경 할 때 약물에 구토를 심하게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는지요? 이 약물을 먹고 구토를 하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 구토를 했다고 해서 검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약물을 구토를 함으로써 장 정결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장 정결이 좀 모자랐다라고 하면 완벽한 검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가 100%다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제 그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구토로 인해서 장 정결이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추적 검사 시기를 조금 당겨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26년도에 최신 국가 검진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50세부터 분병 검사로 대장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26년에 새로 나온 소식으로 보면 45세부터 74세까지 10주년 주기로 그 대장 내시경을 검진에 포함을 시키는 걸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것 같긴 한데 28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검진 시장 연령이 50에서 45세로 낮아졌다는 한 가지가 있고요. 검사 자체를 분병 검사가 아닌 직접 검사인 대장 내시경으로 시행을 하기로 했다는 게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요. 기존의 분병 검사라고 하는 것은 대장암의 위험인자로 분변에 이 혈흔이 묻은 그런 분병 검사 결과 양성이 대장암 위험률이 높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2차 검진을 시행하게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장암이 발병한 이후에 나오는 혈변이기 때문에 예방적인 효과보다는 치료적인 면과 진단적인 면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소식에 의해서
28년도부터 국가검진에 대장 내시경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진정한 의미의 예방적 검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내시경을 꼭 받아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증상이 있다면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의심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검사를 해봐야겠죠. 하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45세 이상의 성인이고 물론 가족력이 있다면 이보다 더 일찍 하시는 게 좋고요. 갑작스러운 배변 습관화 변화나 특히 이제 변비 설사가 반복이 된다든지 없던 변비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혈변, 혈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변기가 빨갛게 변했다라든지 휴지에 피가 묻었습니다. 변에 피가 묻어 나왔습니다. 자장면 같은 검은색 변을 봤습니다. 또는 약간 검은 것 같은데 이게 검은색 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런 잘 모르겠다 이런 그 소견이 있을 때는 가장 확실한 것은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대장 내시경이라는 그런 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고민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본인에게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요즘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병원을 정말 안 오시는 분들 그리고 연세 드셔서 오신 분들이 내가 10년 전에 대장 내시경 하려다가 죽을 뻔했다. 그 물을 4리터를 마시면서 뭐 구토를 몇 번을 하고 나는 다시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장내시경을 권유를 했는데 선생님 저는 절대 못해요. 이거는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그 약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정보가 노출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4리터 이상의 이런 큰 통에다가 무슨 약수터 갈 때 들고 갈 것 같은 그런 물통을 주면서 약에다가 물을 타서 드시고 4리터를 꾸준히 드십시오라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 분들한테도 뭐 음료수 1.5리터만 마시라고 해도 정말 부담이 되는 양인데요. 4리터를 마시라고 예전에 줬습니다. 요즘에는 적은 양의 물로 해결하는 약들도 있고요. 단순하게 알약과 맹물을 마시면서 해결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처치 의약품은 액체 가루약이 있고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고용량 PEG라고 하는 게 이전에부터 썼던 안전한 방법입니다. 4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를 하고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이유는 신장 질환자한테도 별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요즘도 이런 특별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환자분들한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고령 환자이거나 소아인 경우에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이 양도 많고 그 향도 좀 특이한 향이 있어서 좀 구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는 흔하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즘에 나온 저용량 PEG와 비타민C가 복합제인데요. 2리터 내외의 물을 사용하고 훨씬 마시기가 수월하고 물을 적게 마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여전히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는 중에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하이루님께서 연세가 85세이신데 건강검진에 잠열 양성 반응이 나와서 3차 병원 내시경 검사 예약을 잡아 놓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셔도 대장 내시경을 해도 되는지 좀 걱정이 돼서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그 요즘에는 이 연세 85세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 연세가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을 뵐 때 보면 8순이 넘었는데 실제로는 한 60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생물학적 나이보다는 현재 환자분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 그리고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 연세가 있으면 수면에는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병원에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몇 세 이상은 수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연세가 있다라고 하면 수면이 깊게 돼서 호흡 마비가 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수면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연세가 있다는 거를 검사하는 의사 선생님이 알고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천공의 위험률이라든지 출혈의 위험률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마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할 수는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수면이 가능하다 안 하다는 그 환자분의 전신 상태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대장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데는 한 5에서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물론 그것도 선종일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 환자분들을 검사를 할 때는 검사에서 얻는 이점과 그로 인해서 환자의 기대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병으로 누워 계시고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신 상태다. 그리고 뭐 복합 질환으로 여러 가지 약제를 복용을 하고 계시고 그런 약제를 끊는 것 자체가 그 환자분의 위험률을 높이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더 위험률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검사 예약을 할 때 환자분을 모시고 가서 예약을 하셨다고 하면은 100% 진행이 가능할 거고요. 환자분 상태를 보이지 않은 채로 그냥 스케줄만 잡으셨다라고 하면 환자분 상태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서 검사를 못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말씀을 또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약 형태와 초저용량 약제가 있는데요. 요즘 제일 흔하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많이 먹고요. 알약에 물을 먹는 건데 이 물이 그럼 아까 먹은 것과 똑같이 2리터가 아닌가요? 할 수 있겠지만 아까는 약제를 2리터를 마시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약을 먹을 때 물을 마시듯이 먹는 거기 때문에 이 복용하는 편의성에 있어서 이 물 2리터가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인제 실제로 약 28알 이 2번에 나눠서 먹긴 하지만 이 정도 알약은 먹을 때 뭐 2-3 알에 물 1 컵씩 먹는다라고 하면 그냥 약을 먹으면 물 복용이 끝나는 이런 정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인제 그 일부 어르신들 중이나 일부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알약 자체를 못 삼키는 분들이 있어요. 인제 그런 경우에는 알약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인제 또 나온 또 이것도 선호하는 약제 중에 하나인데 초저용량 약제라고 해서 물을 1리터만 단순하게 먹고 약도 500ml를 채 안 먹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점은 당일 아침에 복용을 하고 검사를 한다는 거고요. 충분한 추가 수분 섭취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리터를 먹었는데 "선생님 변이 좀 아직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라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수분 섭취를 더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그 다양한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 상태나 본인이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골라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전 처치가 무서워서 저는 대장 내시경을 못 하겠어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에게 맞는 전처치 의약품 찾기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 고용량 PEG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대부분 판단해서 권유를 하는데요. 이 정결은 매우 우수합니다. 그렇지만 인제 환자분이 다른 약제를 쓰지 못하는 그 고령의 환자라든지 뭐 신장 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고용량을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본인이 "나는 물 마시기 싫다." 그런 분들은 인제 초저용량 약제를 먹고 "나는 뭐 오렌지 향이든 레몬 향이든 어쨌든 약에 향이 있는 것 자체가 싫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알약제를 통해서 정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약제를 쓰더라도 장 정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 내시경 전처치가 왜 중요한가? 이거는 뭐 누구나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깨끗해야 정확한 진단이 되겠죠. 장내에 잔변이 있으면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물로 청소를 하고 보는데 아무래도 깨끗하게 비어 있는 것보다는 이런 미세 용종 발견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미세 용종이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내가 검사를 원한다라고 하면 쪼끔은 힘들더라도 정해진 양의 수분을 먹고 그리고 변 상태를 파악한 뒤에 모자라다 하면 좀 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서 장 정결을 완벽하게 하고 검사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인제 장 정결 어차피 저희가 1 번을 하고 힘들게 하셨는데 했을 때 정확하게 모두 검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재검사를 단기간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인제 검사를 했는데 장 정결이 너무 불량해서 관찰률이 뭐 50-60%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될 수 있고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모두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신다라고 하면 좀 신경을 쓰셔서 장 정결을 완벽하게 하고 검사를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술자 입장에서 이게 우리가 용종 절제를 하면 점막의 상태가 깨지는 거거든요. 이 보호막을 하나를 손상을 시키는 건데 보호막이 손상이 됐을 때 장내가 깨끗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감염이나 이런 위험률도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요. 또 하나 시야가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했을 때 이 술자가 시술을 하는데 이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천공이나 이런 감염병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모든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전처치를 잘 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전처치 조건은 일단 맞는 약제를 선택하시고 식이 조절을 3일 전부터 뭐 씨앗이 함유된 음식이라든지 잡곡밥이나 이런 걸 좀 섭취를 좀 제한해 주시면 아무래도 정결이 좀 쉬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인제 먹을 때 복용법과 복용 시간을 알려 드리거든요. 그런 시간을 좀 정확하게 지키면 그 약의 정확한 효능을 모두 봐서 깨끗한 장을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질문자가 오셨는데요. 짜장면 님께서 "비욘디 늘 감사합니다. 아랫배가 걸을 때도 의자에 앉을 때도 항문 쪽이 아프고 대소변 볼 때 아랫배가 뻐근하게 아픕니다. 한 번씩 가만히 있을 때도 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아픈데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설사는 아닌데 밥 먹을 때마다 대변을 봅니다." 자, 일단 그 짜장면 님이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인제 여성분이라고 하면 그 위장관 이외에도 고려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남성 기준으로 그다음에 부인과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항문 쪽이 아프고 이런 경우에는 후중감이라고 하는데요.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을 수 있고 그쪽 점막이 부어 있거나 이럴 때는 이 자세가 바뀌거나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이 혈류가 밑으로 쏠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TV나 이런 데 보면 치질 환자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하게 앉고 뭐 앉으면 아파하고 이런 걸 놀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항문 쪽으로 이 혈액이 쏠리면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사는 아닌데 밥 먹을 때마다 대변을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인제 기질적으로 뭐 기능성 대장 우리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그러죠. 그런 기능성 이상들이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냥 그 대장 그 위치 대장이 꺾여 있는 각도가 또 심하거나 아니거나 이런 데에 따라서 이 증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기능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기질적으로 "장은 괜찮습니다."라는 얘기가 전제가 돼야 "기질적인 문제가 아닌 기능적인 문제입니다."라고 해서 "약물로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장에 기질적인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그런 약물 선택이나 치료법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인제 수면 내시경과 일반 내시경을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떤 게 저한테 맞을까요? 수면 내시경 하면 뭐 사고도 날 수 있다는데 좀 무서운데 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일단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인제 우리가 편의상 수면 내시경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확한 내시경은 의식하 진정 내시경이라 그래서 의식은 있으되 진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제 술자와 대화도 가능하고요. 물론 인제 본인이 기억은 대부분 못 하긴 하지만 본인이 기억도 못하고 통증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편안한 내시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의식하 진정 내시경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시는 수면 마비라든지 이 숨을 안 쉬어서 환자가 사망했다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혹여나 생길지 모르는 그런 위험률을 줄이기 위해서 산소 모니터링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의료진들이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인제 장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수면 내시경의 장점은 당연히 통증과 불쾌감 없이 자고 일어났더니 "어 선생님 끝났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이게 안정적으로 수면이 잘 된 분들은요. 가끔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검사도 안 해 놓고 왜 검사 다 했냐고 얘기하냐."고. 그러면은 "아 이거 보시면 이게 환자분 장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드려야만 "아 그랬습니까?"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수면 내시경이 갖는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뭐 "나는 끝나고 활동을 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복귀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면하지 않고 일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일반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약간의 팽만감과 이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검사 시간 자체는 20-30 분이기 때문에
통증이 설령 있다고 해도 겪고 느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누워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길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본인이 불편합니다. 아픈데요. 용종 떼서 아픈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대장 용종을 뗐다고 통증을 느끼지는 않고요. 장은 이 압통이라 그래서 늘어났을 때 통증이 오거든요. 우리가 이 변이 마려울 때 대장 안에 변이 가득 차 있을 때 변이를 느끼는 거는 변이 장 안에 차면서 장을 누르고 늘어나게 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은 압통을 느끼는 장기이기 때문에 용종 절제를 했다고 해서 통증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번 보니까 이게 엔젤 님이라고 이 62세 남성인데 22년도에 대장 내시경 후에 올해 4월 초에 예약해 놨습니다. 22년 당시 용종 2-3개 작은 게 있어 절제했는데 올해 하면 너무 늦은 걸까요? 걱정되네요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일단은 22년도에 하셨으면 연세가 또 58세 정도에 하셨던 것 같고요. 뭐 나이는 뭐 엄청 이른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니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전에도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중요한 건 용종 2-3개인데 그 용종이 어떤 거냐가 더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령 용종 2-3개가 모두 선종이었다고 해도 선종이 방치가 돼서 암으로 되는데도 한 5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 이 용종들이 선종이었다고 해도 일단은 제거를 했고 제거를 한 상태에서 4년 뒤에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늦은 상태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때 뗀 용종에서 고위험도 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암의 바로 직전 단계인데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엄청 강조를 하셨을 거예요. 1년 뒤에 하거나 CT를 찍거나 이런 추가 검사를 당연히 강조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은 게 없다라고 하면 이번에 하는 게 전혀 늦은 게 아니니까 4월 초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가 검사를 시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대장 용종이란 무엇인가 볼 수 있는데요.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서 혹처럼 돌출될 상태를 얘기하고요. 한마디로 장 속에 생긴 사막이나 풀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잡초가 나면은 뽑죠. 그래서 김을 매서 풀이 잘 자라게 해주는데 조금 비유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사막이나 풀 같은 거에서 조기에 제거만 해주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신 것처럼 초기에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변도 잘 보고 배 아픈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용종이 많이 나왔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종은 증상이 있어서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놔뒀을 때 암으로 변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예방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종은 내시경을 제외하고서는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우리가 제거하는 용종은 대부분 1cm 전후, 5mm, 6mm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CT나 초음파 같은 걸 통해서는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1cm가 넘어가는 용종의 경우는 관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CT는 기본적으로 신기 한 5mm 정도의 영상을 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5mm 이하짜리 그리고 5mm 걸쳐져 있는 것들을 합성하는 사이에는 사라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시경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앞에도 표현을 해드렸지만 용종은 우리가 암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씨앗은 그냥 바로 제거를 하면 됩니다.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종성 용종은 5에서 10년 후에 대장암으로 발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검사 후 발견 즉시 떼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에요. 떼어난 후에는 그 기준 개수, 크기,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주기를 설정해주고 그 주기에 따라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정기적인 추적 관찰인데 선생님 그러면 몇 년마다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본 경우가 많은데요. 위는 우리가 2년마다 검진을 하다가 무슨 장상폐화생이라든지 어떤 변성이 생겼다 그러면 1년마다 보세요 라고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서 권유를 드리는데요. 대장 내시경의 정기적 추적 관찰의 가장 좋은 주기는 마지막 검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 검사 선생님이 요번에 했으니까 뭐 5년 뒤 하셔도 됩니다 하면 5년 뒤 하셔도 되고요. 이번엔 너무 좀 안 좋은 것들이 있고 장 정결이 불량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깨끗이 정결하셔서 다시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검사했던 선생님이 가장 정확한 주기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보시는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보면 카메라에서 이런 혹들이 보이고 이런 혹들이 보이면 이런 올가미를 통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용종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반 환자분들이 용종이라고 하면 이런 버섯처럼 자라난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용종은 이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기 물린 자국처럼 평평하게 튀어나온 용종들도 있고요. 길다랗게 목만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기둥처럼 반듯하게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종은 그런 크기에 따라서 정결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기 물린 자국처럼 살짝 올라온 용종 같은 경우에는 장 정결이 불량하면 잘 보이지 않겠죠. 이제 그런 데서 나쁜 조직이 숨어 있어서 관찰을 못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나쁜 걸 발견될 수 있는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정결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에 또 얘기 드렸는데요. 용종 절제하고 환자들이 아프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대장 내시경을 끝나고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픈 게 용종을 뗐기 때문에 아픈 건 전혀 아니고요. 이 용종 절제술은 용종을 내시경 끝에 올가미,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용종 올가미를 이용해서 뿌리째 절단을 하고요. 점막에는 통증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뭐 손에 상처가 났을 때 아픈 것처럼 그런 통증을 느끼진 않고요. 장점은 당연히 개복 없이 내시경만으로 즉시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용종 많이 떼면 많이 아프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이제 그 장을 팽창시킬 때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팽창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장 점막을 통해 흡수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수면이 깨는 속도와 이산화탄소 흡수되는 속도가 거의 비등해서 수면이 깰 때쯤이면 장 팽창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분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엔젤이란 분이 피부과약 스테로이드가 혈당을 많이 올리나요? 3주 정도 피부과 복용 후 당화혈색소 6.5가 나왔어요. 그전에는 5.6, 5.8 정도가 였거든요. 다시 해봐야겠죠? 이거는 뭐 대장 내시경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스테로이드 복용하면 이 혈당 수치가 많이 높아집니다. 3주 정도 복용을 하셨다라고 하면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당화혈색소는 평균적으로 약 3개월 정도의 혈당 변화를 누적해 주는 거기 때문에 3주 정도 고혈당, 이를 심한 경우에는 혈당이 300, 400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당뇨가 없으셨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아닌데 스테로이드를 장복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슬슬 줄여서 끊는 거는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한 분 이어서 왔는데요. 크리스마스 아일랜드라는 분인데요. 내시경을 할 때마다 과형성 용종만 발견이 되는데도 계속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몇 년 주기로 검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저는 대장 내시경 약이나 검사 자체는 부담되지 않는데 검사 후에 배가 쿡쿡 쑤시고 불편한 느낌이 몇 달 정도 지속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 이유도 궁금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과형성 용종만 발견이 되는 경우는 암으로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이제 그 저희들이 용종 개수 자체가 좀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과형성 용종 속에서 선종으로 진행돼 발견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 제가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크기가 컸고 개수가 좀 많았다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받아주는 게 좋을 수 있는데 몇 년 주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검사하신 선생님이 판단해 주기 제일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그 용종을 제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결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좀 짧은 주기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정말 정결을 잘했고 연속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뭐 과형성 용종 한두 개만 나왔다라고 하면 5년을 넘어서도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 내시경 약이나 검사 자체는 부담되지 않는데 검사 후에 배가 콕콕 쑤시고 불편한 느낌이 몇 달 정도 지속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며칠 정도 지속되는 경우는 있어요. 어찌됐건 우리가 장 내부를 건드렸고 이렇게 과하게 팽창을 시켰다 돌아오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게 있었던 분들은 검사 이후에 설사가 좀 오래 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게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평상시 배변 습관이라든지 본인이 저는 평상시에 뭐 가스가 많이 찬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매번 할 때마다 이런 증상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어쨌건 대장 내시경상에서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 건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기능적인 문제로 넘어가서 기능저주라는 약제를 복용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장내 세균총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유익균과 유해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장 안에 있는 정상 세균총의 농도가 높다라고 하면 이런 불편한 비율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장 내부에 유해균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런 게 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기능과 증상에 대한 문제지 어떤 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런 걸 가지고 검사했던 선생님이나 담당 주치 선생님이 계시면 상의를 하시면 기능 조절하는 약제라든지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권유를 받으셔서 투약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종은 5 년에 10 년에 걸쳐서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이 선종에서 암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연속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 분화가 되고 돌연변이가 진행이 되고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기존 단계에서 제거를 하면 느닷없이 여기서 요렇게 점프해서 암이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제거해 줄 수 있는 편안한 방법, 대장 내시경이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멀리하지 말고 잘 받아주시면 나는 평생 이런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질문에서도 한번 나왔죠. 오늘 그 어르신이 85세 되셨다고 하셨는데 80세 이상 어르신도 꼭 받아야 할까요? 이게 아까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는 이 고령층이 엄청 많아지죠. 초고령층도 많아지셨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나이 얘기를 하면 실례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본인들은 정말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실제 생물학적 나이 지금 그 나이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더 젊게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환자의 퍼포먼스, 지금 환자의 체력적인 조건, 환자의 컨디션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조건 검진보다는 상담을 권장하는 이유가 이 대면을 해야 그분이 건강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검사를 버틸 수 있는지, 검사로 얻는 이득, 기대 여명의 연장 효과가 이분의 지금 상태의 기저질환, 갖고 있는 질환의 진행 속도를 봤을 때 득이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 이 80대라는 이 나이가 절대 기준치가 되지는 않고요. 현재 체력과 기저질환을 고려해서 개별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나이 많으니까 안 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사시려면 뭐 저는 뭐 80대 어르신들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어르신 연세 있고 하니까 뭐 기대 여명도 안 긴데 왜 하셔요?"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분들도 당연히 100세, 110세도 많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분들 컨디션, 현재 본인 몸 상태와 체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면은 또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세리 100 이라는 분께서 "8, 9개월 만에 대장 내시경 해도 되나요? 복통이 있는데 복부 초음파 이상이 없음." 자, 이 대장 내시경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 주기 기간은요. 이 검진 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한두 달 사이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달에 대장 내시경이 정상이었는데 이번 달에 대장 내시경이 떡하니 암이 생길 확률은 별로 없겠죠. 근데 인제 무슨 염증, 개실염이라든지 출혈 이런 것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여기서 말씀하신 8, 9개월 만에 하는 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고요. 복통이 대장 점막의 소견과 연관이 되는 게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하셔도 무방합니다. 본인이 하는 게 힘들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하는 거는 뭐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대장에 염증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좀 복통이 해결이 안 된다. 약을 먹었을 때 호전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하셔도 무방한데 하셨을 때 지금 여기 보신 복부 초음파 이상이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장 점막 상태나 이런 것들은 조형 CT를 찍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 좀 꺼려지신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다른 추가적인 검사, 어떤 혈액 검사, 뭐 염증 검사라든지 CT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래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나는 계속 불편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관 확인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리백 님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요할 것 같은데 여성이라고 하면 이제 부인과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복통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복통이 단순하게 그 장에서만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리브 그레이스 님께서 대장암 예방법은 뭘까요? 요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인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인제 설명을 드리면 검사 후 관리 장이 좋아하는 식습관, 이게 인제 대장암을 좀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텐데요. 검사 직후 가스는 참지 말고 배출해 주는 게 통증에는 도움이 되고요.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 평소 식이섬유, 통곡물을 충분히 챙겨 먹고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하는 게 대장암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장암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종 발견 비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식습관이 점점 서구화되고 육류 섭취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 육류 섭취 양이 이 서구화된 그런 밥을 주식으로 하지 않고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보다는 적은 양이기 때문에 대부분 용종 단계에서 발견이 되고 아주 진해게 발견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하는 것들이 어떤 세포 단위의 그런 돌연변이도 예방해 줄 수 있고요. 암의 발생을 어느 정도는 예방해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검사가 또 되겠죠. 그래서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예방이지만 조기에 제거를 하는 것도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절대 이런 걸 못 피해. 나는 무조건 먹어야 해. 그렇다고 하면 정말 자주 검사 받아서 나는 깨끗해. 그리고 생기면 조기에 제거를 하면 되지. 라는 생각도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장 확실한 생명보험이 대장 내시경이다. 그래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주기를 지켜주시고, 이 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검사 선생님의 권유를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채소 섭취,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가고 붉은 육류 섭취를 제한해 주는 게 되게 좋고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절대 고기 안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적절한 육류 섭취를 통해서 근력 강화, 체력을 유지해 주는 것도 또 다른 건강 유지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장 내시경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암 예방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물어본 대장암을 어떻게 예방하면 될까요?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부터 그러면 질문해 주셨던 거에 답변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인 님께서 우리가 아는 지인은 대장 내시경 하다가 사망했어요. 이분이 지금 대장 내시경인지 위내시경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내시경을 겁이 나서 못하고 있어요. 내시경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자, 이게 지금 정보가 좀 제한적이어 가지고요. 일단 지인의 연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기저질환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위내시경의 경우는요. 환자분들이 저는 명치가 아파요, 식도염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해서 내시경을 하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그 통증이 이 식도염 통증이 아니라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사인으로 오는 통증이었을 때 검사 도중에 심근경색이 발생을 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나 이런 분들한테 그 명치 아프고 식도염이 명확하게 있는 분한테 설명을 드리는데요. 생활 습관, 그러니까 먹고 눕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습관을 꼭 고쳐주시고 식도염 치료를 정확하게 하셔서 증상 발현을 막아주셔야 50대, 60대 때 증상이 발현이 됐을 때 식도염과 협심증, 심근경색을 헷갈려서 오인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실제로 이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파가지고 119를 타고 응급실을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깜짝 놀라죠. 너무 아파요. 정말 무슨 짓을 해도 가라앉지 않는 통증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응급실을 갔는데 검사 다 통해서 심장쪽 질환이 없다. 이거 식도염 증상입니다. 약 드세요라고 했어요. 또 몇 주 뒤에 자다가 또 똑같은 통증이 와요. 그래서 병원을 3번, 4번 가다 보면 어느새 이제 환자분이 본인이 의사가 되는 거죠. 이거 식도염이야. 이거 뭐 선생님 저 식도염이니까 약만 주세요. 이러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양치기 소년처럼 10번에 1번이 식도염이 아니라 협심증과 심근경색이었는데 식도염 약을 먹고 집에 돌아가셔서 사망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시경하다 사망하신 경우가 이런 위내시경의 경우인지 대장 내시경의 경우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내시경의 경우는 가슴 통증으로 인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분의 경우는 시행 전에 고령과 나이, 기저질환을 확인을 해서
가슴 엑스레이, 심전도 등을 통해서 위험률을 판단을 하고 검사를 시행하시면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그 수면 약제 부작용에 의해서 사망을 하신 경우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검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수면 약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그 바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약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제의 수면이 마비가 되거나 그랬을 때는 바로 그 약제를 투여를 하면 수면이 깹니다. 그런 약제만 사용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수면에 의한 사망 위험률은 현격하게 줄여줄 수 있고요. 그에 대한 그 두려움도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사망할 수 있는 경우가 대장 내시경의 뭐 천공 합병증이란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 우려가 되겠지만 다 고려가 되는 거고요. 이제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그 되게 0. 몇 퍼센트 정도로 아주 낮고요. 그런 합병증이 발생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처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우려하지 마시고 검사를 진행하셔도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검사만 하고 나시면 그런 두려움은 충분히 극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위내시경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검사 도중에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시면 검사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위험도가 없다는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하시면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루미 님이 말씀하신 것 대장 작년에 하고 용종이 있다면서 올해 다시 하라는데 연마다 검사하나요? 자, 이거는 좀 정보가 좀 제한적인데요. 용종이 어떤 건지, 용종 개수가 어떤지, 크기가 어떤지, 장 정결이 어땠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정결이 잘 안 돼서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마다 검사가 아니라 올해 보라고 하는 거지 올해 보고 내년에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용종이 컸고 뭐 했는데 미세 용종이 많았는데 제거를 다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1년 뒤에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정보만 가지고는 얘기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귀용님. 73세 여성인데 6년 전 대장 내시경 때 용종도 없고 깨끗하다 하셨는데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자, 이 나이하고 이 기간이 있는데요. 지금 6년 전이라고 하면 한 번쯤 받을 때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자, 지금 안 받고 만약에 4년 뭐 5년 뒤에도 받는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80 가까이 되실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받아보시고 지금 깨끗하다 하면 다음에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직 김기용님 73세 나이면 한참 정정한 나이시고요. 검사에 따른 위험도 그렇게 높지 않고 6년 정도 간격이라고 하면 충분히 새로운 용종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검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OM이라는 분께서 변비가 심하고 매일 아랫배에 가스가 차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이 변비가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변비가 생긴 이후에 대장 내시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변비가 심하면 당연히 가스가 차고 장은 움직이려고 하는데 배변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배가 아프신 건데요. 1차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대장 내시를 바로 시행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복부 사진을 통해서 변양을 확인을 하고 변비약을 먼저 써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사진상에서 변비가 좀 해소된 걸 확인한 후에 대장 내시경까지 시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시행한 대장 내시경상에서 기질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약물 복용을 통해서 변비를 해소를 하고 그 건강한 배변 습관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건강한 배변 습관이라고 하면 1번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핸드폰을 두고 간다. 배변 활동을 들어가는데 다른 데 집중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막 30분, 1시간씩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차단한 제일 좋은 방법은 들어가서 심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면 빨리 배변을 끝내고 나오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면 배변 활동이 좀 원활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약을 먹어서라도 배변을 해주는 게 무조건 좋으시고요. 약을 먹는 중간이라도 그 변이가 없어도 본인이 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가장 편안한 시간대를 정하셔서 배가 아프든 안 아프든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어느 순간 되면 그 시간대에 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만 아파지면 변비가 해결된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배변하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구가 안 생기는 이유는 배가 안 아프기 때문에 그렇고 배가 안 아프고 변을 안 보니까 변비가 생기는 건데
이 대장이 하는 일은 수분을 흡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배변 활동이 없이 변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딱딱해진 돌이 이 직장이나 항문 입구를 막고 있다라고 하면 많은 힘을 줘도 배변 활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배변을 해 주는 게 좋고요. "아 나는 평생 이틀에 한 번 변을 봤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배변을 했을 때 본인이 쾌변했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틀에 한 번 정도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신 변비가 심하고 아랫배에 가스 찬다. 일단 변비를 해소를 하시고 검사를 통해서 변비에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에 적절한 투약을 하고 건강한 배변 습관을 몸에 배이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용파샤님. "용종은 한 번도 없었던 63세인데 대장 내시경 검사를 몇 살까지 해야 하나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파샤님의 전신 컨디션, 나이, 이 신체적 나이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몇 살까지 해야 될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용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검사를 기준으로 몇 년 뒤 하고 몇 년 뒤 하다가 마지막 검사 때 나이가 이제 뭐 70대 중후반, 80대를 됐다. 그리고 본인 컨디션이 어떻다에 따라서 하는 거지 본인이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예를 들어서 70대 후반 정도의 용종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마지막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용종이 없었다라고 하면 새로운 용종이 생기고 그게 선종일 확률과 선종이 방치가 돼서 10년, 15년 뒤에 대장암 초기로 변할 수 있는 기간을 다 따졌을 때는 제가 볼 때 100세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3세면 몇 살까지 받을까 걱정할 게 아니라 하신 적이 없거나 한 지 3-4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바로 가서 검사부터 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제 여기서 초롱님께서 "어머니 연세가 79세인데 변비가 심해서 대장 내시경 생각 중인데 연세가 많으셔서 수면 내시경 괜찮을까요?" 자, 인제 어머님이 변비가 왜 생겼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만약에 그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보행도 안 되시고 집안에만 거의 누워 계시거나 가벼운 화장실 정도 활동만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면 그 정도 체력이면 수면 내시경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제 그런 게 아니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아 어머님은 원래 뭐 처녀 시절부터 변비 있다고 하셨어요."라고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절대 나이만 갖고 수면 내시경 된다 안 된다 얘기 드리기 어렵고요. 어머님 컨디션을 봐야 되는데 물론 20-30 대보다는 위험률이 높긴 하겠죠. 하지만 완벽한 수면을 기대하시고 가시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쪼끔 덜 힘든 정도의 수면이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머님 그 체력적인 부분과 기저질환 확인해서 선생님이 판단하에 일부 수면약을 약하게라도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장암 증상은 어떤가요? 이거는요. 대장암 증상. 대장암이 증상이 생기려면 3-4기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대장암을 증상이 생겨서 검사를 하겠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요. 가장 빠른 예방법 대장 내시경으로 증상 생기기 전에 검사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황이 너무 안 된다. 나는 정말 뭐 의료 오진 해외에서 몇십 년을 살다 왔다. 근데 그쪽에서 대장암이 의심이 되면 그때라도 뭔가를 하려고 귀국을 해야 된다. 뭐 이런다라고 하면 일단 대장암은 우리가 대장암을 의심하고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변에서 피가 나올 때. 두 번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3개월 동안에 5% 이상이 있을 때. 그리고 배변 패턴이 변할 때, 변이 갑자기 가늘어졌을 때, 한 달 이상 설사가 지속될 때. 그다음 요런 정도가 있으면 대장 내시경을 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리고 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대장암을 의심하고 검사하지 마시고요. 대장암이 생기지 말라고 검사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자,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대장 내시경 등 추가 건강 검진 어느 정도 텀을 두어야 할까요? 사실은 절대 치료 얘기를 들면 뭐 유방암 수술과 별개입니다. 별개고요. 하지만 이 유방암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수술 전에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르겠어요. 인제 항암이나 호르몬 치료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술을 끝나고 호르몬 치료만 한다라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무슨 항암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럴 때는 대장 내시경이 체력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유방암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큰
암이란 걸 앞두고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데 암은 없는지 그냥 확인해서 마음 편하게 그 유방암에 집중하시려면 수술 전에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검진 텀을 두어 해야 할까요? 이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방암 수술하시면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 CT, MRI를 찍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유방 쪽 촬영을 하기 때문에 복부가 촬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유방암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뭐 대장 내시경은 그와 별개로 대장암 그 건강검진 주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면 유방암 수술 전에 하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하신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시경 결과에 따른 주기에 맞춰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유방암 이후에 치료했을 때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요. 정말 여유롭게, 그러니까 조금 내가 힘드니까 최대한 미루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수술을 하고 완치 판정을 받는 데까지 보통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수술 전에 하시고 나는 진짜 너무 힘들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어라고 하시면 완치 판정 받고 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개실염이 암으로 갈 수 있는지요?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건 말 그대로 염증이고요. 물론 이제 왜냐하면 염증이 뭐 방치가 돼서 돌연변이 하고 암으로 가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만 개실염이 방치가 되면 천공이야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실염이 암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염증이 유지되는 일은 없고요. 개실이라고 하는 그냥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거니까 이게 암으로 간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대장 내시 전문병을 고를 때 팁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가까운 병원이 좋지 않을까요? 가까운 병원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주치의로 삼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늘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대장내시 전문으로 한다고 해서 그 병원을 정말 뭐 짐 싸들고 가서 오랫동안 검사하고 이러지 마시고 가까운 동네 병원도 요즘은 정말 시설도 좋고 많이 있기 때문에 대장내시를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향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동네 주치의 선생님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곳을 가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그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요. 그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굿모닝 내과 원장 이웅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